자입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배신의 순간을 당해보셨나요? 당해보셨다면 얼마나 당해보셨나요? 저는 피도 눈물도 없는 인간들을 너무나 가까이서 봐야 했고 그 순간은 비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아마 감히 누구도 상상 못할 만큼의 고통이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도 다행이라면 여전히 제 곁엔 절 사랑해주고 또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남아있다는 건데요. 도대체 제가 무슨 사연을 가지고 있는 건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른 나이에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그 당시엔 선을 보고 결혼하는 일이 흔했지만 저희는 연애 결혼을 했어요. 제 친구의 친구였던 남편은 우연히 마주친 자리에서 저한테 한눈에 반해 줄곧 절 따라다녔습니다. 남편은 그리 잘생긴 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처음에 외면을 좀 했었어요. 그냥 못생긴 사람이 나 좋다고 따라다니는데 처음엔 좀 무섭기까지 하더라고요. 하지만 나중엔 그 무서움이 짜증으로 변하고 그 짜증이 안쓰러움으로 변하다가 또 그게 미안함으로 변하면서 그 이후론 제 마음도 그 사람에게로 움직이게 되던 거 있죠. 여러분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못생긴 사람이 나 좋다고 따라다니는데 내가 어딜 가든 다 쫓아다니는데 얼마나 무섭겠어요. 근데 끈질긴 남편은 1년이 넘도록 제가 좋다며 따라다녔고 이 사람이 점점 착하고 좋은 사람이라는 게 느껴지면서 제 마음도 점차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후 결혼을 하면서 남편과는 아이 셋을 낳아 길렀어요. 큰아들과 두 딸을 낳아 키웠는데 남편도 저도 그닥 부유하지 못한 상황에서 결혼을 한 터라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어떻게든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도 시키고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애들 키우는 게 그리 마음처럼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우리 큰아들은 첫째라 그런지 몰라도 항상 의젓했어요. 남편을 닮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조용하고 차분하게 늘 자기가 해야 하는 일에 대해선 성실하게 해내는 아이였죠. 그래서 그런지 속 썩이는 일이 없었어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 늘 네네 하는 예쁜 아이였죠. 우리 첫째만 생각하면 마음이 따뜻해지는 추억들이 몇 개 있는데요. 그중에 몇 개만 좀 자랑해 볼게요. 우리 첫째가 5살 때 일이었을 거예요. 제가 수족 냉증이 있어서 겨울엔 항상 고생을 특히나 더 많이 했었죠. 특히 자다가도 다리에 쥐가 심하게 나서 끙끙 앓기도 했는데 그때마다 제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우리 아들이 많이 봤었어요. 근데 어느 날은 제가 자다가 다리에 쥐가 나는 게 아니라 뭔가가 막 제 다리를 만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때는 남편이 다니던 공장에서 새벽조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애들하고만 있었기에 혹시나 도둑이 든 건 아닐까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호들갑을 떨면 자칫 상황이 더 위험해질 수 있기에 저는 살살 눈만 뜨고는 제 다리를 만지고 있는 정체를 확인했어요. 그리곤 제 다리를 만지고 있는 정체를 보고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인지 아세요? 그 이유는 제 다리를 만지고 있던 사람은 시커먼 도둑놈이 아니라 바로 5살밖에 안 된 제 아들이었기 때문이었죠. 분명 제 옆에서 자고 있었던 아들이었는데 언제 깼는지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제 다리를 만지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 밤중에 얘가 뭐 하는 건가 싶어 놀라서 물었고 이내 들려온 아들의 대답에 저는 눈물을 훔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의 대답이 절 너무나 크게 감동시켰거든요. 정우야, 안 자고 뭐해? 엄마 다리 왜 만져? 아, 엄마가 맨날 다리 아파하니까 엄마 다리 아파해서 내가 만져주는 거예요. 뭐라고? 엄마 다리 아프지 마요. 엄마 다리 아프면 안 돼요. 그럼 정우 속상해요. 너무나 예쁜 아들의 말에 전 그 자리에서
눈물을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아들은 제가 맨날 자다가 다리에 쥐가 나서 힘들어하니까 쥐가 나지 말라며 주물러 주고 있던 거였어요. 항상 남편이 제가 아파할 때마다 다리를 주물러 줬던 걸 큰아들이 옆에서 봐왔는데 그걸 얘가 그대로 따라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고사리 같은 손이 주무르며 얼마나 힘있게 주물렀겠어요. 그냥 살살 만지는 수준밖에 안 되니 저는 누가 내 다리를 주무른다는 생각은 못하고 도둑이 들어와 허튼 짓을 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였죠.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상황에 그게 너무나 감동스럽더라고요. 여기에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도 추운 겨울이었는데 그때는 우리 아들이 고등학생 때였습니다. 어느 날 제가 출근을 하려고 외투를 입는데 그 외투 주머니에 무언가 뜨거운 게 있는 거예요. 저는 너무 놀라 화들짝거리며 주머니에서 손을 뺐고 뭐가 들어있길래 뜨겁나 싶어 살펴보니 그 안에는 한창 달궈진 핫팩이 들어가 있었어요. 네, 누가 넣어 놓았는지 예상이 가시죠? 네, 맞습니다. 바로 저희 큰아들이었어요. 큰아들이 학교 가기 전 아침밥을 다 먹고 치우면서 제가 깜짝 놀라 핫팩을 들고 있는 걸 보더니 그제서야 말을 하더라고요. 아, 맞다. 엄마가 깜짝 놀랄 줄 몰랐다. 많이 뜨거웠어요? 그거 주머니에다가 넣어놓으면 하루 동안은 따뜻하니까 손 녹여가면서 일해요. 뭐야, 이거 네가 넣어놓은 거야? 네, 엄마 또 겨울이라 손 절여 하는 것 같아서요. 문방구점에서 샀어요. 우리 아들이 이런 놈이었어요. 이렇게 섬세하고 따뜻한 놈이었죠. 그때부터 우리 아들은 겨울마다 제 주머니에 핫팩을 넣어놓았고 그날부터 시작해서 한참 동안 제 겨울은 항상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함이 오래가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들이 딱 28살이 되던 해 정말 너무나 큰 시련을 당해야만 했거든요. 운동을 좋아했던 우리 아들은 조기 축구에 가서 주말마다 축구를 할 만큼 건강한 아이였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했던 아이라 대학교도 좋은 곳으로 갔고 덕분에 취직도 대기업은 아니더라도 중견기업 중 복지가 좋은 곳으로 들어가 승승장구하며 일을 하고 있었죠. 그런 아들이었기에 이제는 여자만 잘 만나 좋은 가정 꾸려 살면 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그 희망은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출근하던 길에 아침까지 술을 마신 음주운전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제 아들을 덮쳤기 때문이었죠. 아들은 그 교통사고로 인해 인생의 큰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고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아 평생을 걸을 수 없는 몸이 되고 말았어요. 이 사건은 저희 가족에게도 너무나 슬픈 사건이었습니다. 아들은 자신의 다리가 움직이지 않는 것이 느껴지자 거의 미친 사람처럼 발광을 해댔어요. 안 돼.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죽어버릴 거야. 나 죽어버릴 거라고. 그냥 차라리 죽이지. 왜 살아있게 만드는데 왜 날 고통스럽게 하는 거냐고. 왜? 아들은 눈물이 눈물인지 콧물이 콧물인지도 모르게 오열을 하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나와 남편이 그 옆에서 해줄 수 있는 일이라곤 미친 듯이 몸부림치는 아들을 꽉 안아주는 것밖에 없었어요. 아들은 그때부터 실어증에 걸려 말도 하지 않은 채 하루하루를 우울하게 살아갔어요. 밥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 건강하던 몸이 뼈밖에 남아있지 않을 만큼 아들은 쇠약해져만 갔죠. 그 모습을 보는 부모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우리 부부라도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아들이 영영 일어나지 못할 것 같아 전 마음을 굳게 먹고 약해진 아들과 싸우기로 마음을 먹었죠. 그때부터였습니다. 그 전쟁 같은 시간이 시작된 건 아들은 먹기를 거부했고 저는 철저하게 먹여야만 했어요. 제가 밥상만 들고 가면 아들은 먹기 싫다며 다 뒤집어 엎어버렸습니다.
무조건 먹기 싫다는 게 이유였어요. 워낙에 착했던 놈이기에 처음엔 그냥 안 먹는다고 거부만 했는데 나중엔 제가 억지로 먹이려고 하자 그때부턴 아예 상을 뒤집어 엎어버리더라고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속상해서 화를 냈죠. 왜 안 먹는다는 건데? 왜? 왜 안 먹어? 너 진짜 죽으려고 그래? 지금 네 꼴을 봐. 이렇게 말랐는데 뼈밖에 안 남았는데 왜 안 먹는다는 거야 대체? 싫어. 죽어버릴 거야. 그냥 죽는 게 낫다고. 왜 살리려고 하는데 왜? 그냥 죽어버리겠다는데 왜 살리려고 해? 그냥 나 죽게 놔둬. 이대로 죽어버리게 놔두라고요 좀. 아들이 밥을 먹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죽어버리겠다는 게 그 이유였어요. 너무나 속이 상했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왜 우리 가족에게, 아니 왜 우리 아들에게 이런 시련이 오게 된 건지 정말 너무나 원망스럽고 고통스러웠죠. 하지만 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내 아들을 살려내야만 했어요. 아들이 장애를 가지게 되자마자 저는 일도 그만두고 아들만 돌보았기 때문에 하루 종일 아들과 함께 했어요. 하지만 함께 있었어도 아들이 많이 힘들어했기에 혼자 있는 시간을 줬었는데 점점 더 아들의 심리 상태가 심각해져서 그날부터는 무조건 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소 아들이 좋아하던 책도 읽어주고 일부러 생화도 사다가 아들 방에 놓아주는 등 정말 끊임없이 노력을 했죠. 그러다 하루는 우리 아들이 오랜만에 편안한 모습으로 잠을 자고 있길래 그 자고 있는 아들 옆에 가서 말했어요. 아들아, 내 소중한 아들 정우야. 네 엄만 네가 살아 숨쉬고 있어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네가 비록 다리는 못 쓰게 됐지만 그래도 살아서 이 엄마를 보고 살아서 나와 말을 하고 살아서 이렇게 살 부대끼며 살 수 있는 이 순간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소중한지 모른다. 그러니 죽는다는 말은 이제 2번 다시 하지 말아줘. 난 우리 아들이 그럴 때마다 이 엄마 억장이 무너져. 나한텐 그저 네가 살아있다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기쁨이고 희망이고 또 소망이야. 우리 예쁜 정우, 우리 정우. 앞으로 엄마가 더 노력할게. 엄마가 널 위해서 더 많이 희생하면서 살게. 그러니 힘내자. 제발 힘내줘 아들. 저는 곤히 자는 아들의 발을 주무르며 말했고 이내 손과 머리를 한 번씩 쓰다듬어 주려 고개를 돌렸어요. 그리고 그때 누워있는 채로 눈물을 줄줄 흘리고 있는 제 아들 녀석의 얼굴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제가 쳐다본 걸 느꼈는지 아들 녀석은 그제서야 소리를 내며 흐느꼈어요. 그리고 말했죠. 엄마, 나 정말 죽고 싶어.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나 싫어. 다 원망스러워. 그냥 죽고만 싶어. 미안해요, 엄마. 못난 모습 보여드려서 정말 죄송해요. 아니야, 정우야. 이 엄만 괜찮어. 엄마는 다 괜찮다. 우리 아들만 이렇게 살아있다면 엄만 다 괜찮아. 그냥 살아만 있어줘. 엄마 옆에서 이렇게 숨이라도 쉬어줘. 나머지 네 엄마가 다 해줄게. 엄마가 평생 네 옆에서 네 수발 들면서도 살 수 있어. 그러니까 엄마 아들로 살아만 있어줘, 정우야. 엄마 고마워요. 날 포기 안 해줘서, 이런 나라도 자식이라고 사랑해줘서. 우리 둘은 눈물겨운 대화를 하며 아주 오랜만에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우리 정우는 달라졌어요. 그때부터 다시 예전에 그 생기 있던 정우로 돌아와 밥을 먹기 시작했죠. 그리고 자신 혼자서 침대에서 내려오는 법, 휠체어 타는 법 등등 모든 것을 익혀나갔어요. 정말 고마웠습니다.
그때만큼 우리 정호한테 고마웠던 적이 없었던 것 같네요. 그렇게 다시 아들의 마음이 회복이 되면서 아들은 점점 자신의 삶에 더 적응을 해나갔어요. 그때부터는 장애인들이 다니는 직장에 나가면서 돈도 벌기 시작했고 또 원래부터 좋아했던 운동까지 시작을 했어요. 이제는 축구를 할 수 없는 몸이 되었기에 아들은 휠체어 테니스를 배웠답니다. 그리고는 기적의 순간까지 이루어냈죠. 아들은 테니스를 배우다 장애인 올림픽인 패럴림픽에도 나갔어요. 비록 메달은 따지 못했지만 아들은 그 올림픽에 나갔다가 자신도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희망을 얻게 되면서 더 생기 있게 살아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반신 마비의 고통 속에서 깨어난 우리 아들이 올림픽 선수까지 되었으니 그게 기적이 아니면 뭐겠어요? 그리고 지금은 완전 긍정맨으로 바뀌어서 너무나 행복하게 잘 살아가고 있답니다. 그렇게 아들이 회복되면서 우리 가정에 더 이상의 어려움은 없길 바라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에게 있는 남은 두 딸이 참 제 속을 썩여도 너무나 많이 썩였거든요. 얘네 둘은 첫째와는 다르게 어릴 때부터 그렇게 제 속을 많이 썩였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생 때까지 학교에서 사고를 안 치는 날이 없었습니다. 얘네들 때문에 제가 학부모 면담을 얼마나 불려갔는지 몰라요. 급기야 막내딸은 일진인가 뭔가에 가입을 해서는 학교 폭력의 주범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고 결국엔 고등학교 땐 퇴학까지 당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죠. 근데 이 철없는 둘째 딸은 지 동생이 퇴학당해 학교 안 가는 게 부럽다며 고등학교 3학년인 애가 자퇴를 시켜달라고 조르고 졸라댔어요. 하지만 남편이 꽤나 엄격했기 때문에 자퇴는 절대로 시켜주지 않았죠. 그만큼 우리 딸들은 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정은 어른이 되어서도 어딜 못 가더라고요. 얘네 둘은 지네 큰오빠가 건강해서 회사 다닐 땐 주구장창 용돈 타서 쓰고 그렇게 애교 피우면서 살더니 지 오빠가 하반신 마비가 돼서 힘들어하는데도 거들떠 보지도 않았습니다. 아들이 우울증이 심해 방에만 처박혀 있을 때 씻지도 않았었기에 제가 늘 수건으로 몸을 닦아주는 것 말고는 물이 닿을 일이 없어 냄새가 좀 났었거든요. 근데 이것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진짜 싸가지가 없어도 너무 없어서 내 딸들이지만 그대로 뺨을 때리고 싶었을 정도였어요. 아우 냄새. 오빠 좀 씻어. 오빠 때문에 온 집안에 구린내가 얼마나 많이 나는 줄 알아? 집에 오기가 싫다고. 아 그러니까 내 말이 옷에 냄새 배길까 봐 겁난다니까. 오빠 힘든 건 알겠는데 그래도 이왕 살았으면 그냥 사람답게 살아. 요즘은 휠체어도 좋은 거 잘 나와서 일상생활도 거의 지장 없대. 이렇게 대답하는 애들을 보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저는 너무나 화가 났어요. 그래서 말했죠. 이야, 이 싸가지 없는 것들 같으니라고. 오빠가 저렇게 힘들어하는 거 보면서도 그딴 소리 짓거리고 싶어? 어? 당장 나가. 너넨 내 집에 있을 자격도 없어. 당장 나가라고. 제가 두 딸 등짝을 퍽퍽 때리며 화를 내도 얘네들은 도무지 먹히질 않았어요. 아, 엄마 아파. 아프다고. 그리고 어딜 나가 추워 죽겠는데. 이건 엄마도 잘못이야. 집에 하루 종일 있으면서 오빠 좀 씻겨 엄마. 그러니까 뭐 세상 다 잃은 사람처럼 저래? 아우 아파. 그만 좀 때려. 이 두 딸한텐 이 정도는 말도 통하지 않았기에 전 빗자루까지 가지고 와서 온몸을 다 구석구석 때려버렸고 그제서야 제가 진짜로 화난 걸 알았는지 두 딸은 줄행랑을 치며 나갔습니다. 이렇게 철이 없고 인성이 안 된 것들이 내 딸들이었습니다. 부끄럽지만 이게 현실이었죠. 그리고 얘네들은 끝까지 절 힘들게 했어요. 둘 다 결혼 정년기가 되어 시집을 갔는데 사람은 끼리끼리 만난다고 두 딸들이 데리고 온 사이들 역시 개념이라곤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어디다 밥을 말아먹고 왔는지
행동하는 것들이 죄다 똑같더라고요. 첫째 딸은 유흥을 그렇게 좋아하는 애라 허구한 날 클럽이라는 데 가서는 술 마시고 남자들이랑 놀다 들어오고 그랬네요. 남편이나 저나 매번 잔소리하고 말렸지만 끝까지 말을 안 듣더니 결국엔 클럽에서 만난 남자와 혼전 임신을 해 결혼을 했습니다. 애가 있어도 남자 꼴을 보니 누가 봐도 힘든 결혼 생활이 될 것 같아 뜯어 말렸어요. 왜냐하면 누가 봐도 그 남자는 날라리 같았거든요. 첫날 인사를 왔는데 어쩌는 줄 아세요? 참나, 지금 생각해도 기가 막히네요. 집 해주세요. 돈 없습니다, 저. 애는 실수로 생긴 거지 제가 원해서 생긴 거 아니에요. 물론 이미 생겨버린 거니까 책임은 지겠지만 모아놓은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몸만 들어갈 수 있게 집 좀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겠어요?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때 제 남편이 말했어요. 자네, 결혼 허락 받으러 온 거 맞는가? 지금 자네 나이가 33살이라고 들었는데 그 나이 때까지 돈 하나 모아놓은 게 없다고? 그럼 대출이라도 받아. 가장이 되려면 그 정도 준비내야 할 거 아닌가? 우리한테 뭐 맡겨놨나? 어디서 감히 집 해달란 말아 뻔뻔하게 요구를 해? 아, 그럼 어떡합니까? 애는 곧 나올 텐데. 아빠, 그냥 집 좀 해줘. 나 그럼 밖에서 애 낳아? 애 데리고 살 집은 있어야 할 거 아니야. 이제는 딸까지 달라붙어서 돈을 달라고 요구를 해대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었기에 그 자리에서 말했어요. 내가 애가지라고 부추겼어? 그러니까 다 큰 인간들이 책임지지도 못할 짓을 왜 해? 난 절대로 집 못 해준다. 집 구할 돈도 없는 것들끼리 뭐 결혼? 난 이 결혼도 절대로 허락 못해. 너 그냥 혼자 살아. 저딴 책임감 없는 놈한테 어차피 시집 가봤자 네가 가장 노릇해야 할 거 눈에 뻔히 보이고 너도 꼬락서니를 보아하니 네 자식 낳아봤자 여전히 철딱서니 없이 살 것 같으니 차라리 각자 살아. 네 애한테도 그게 나아. 남편은 절대로 집을 해줄 수 없다며 완강한 태도를 보였고 오히려 둘의 결혼을 말렸습니다. 근데 저도 여기에는 동의를 했습니다. 그 남자는 책임감이라곤 눈꽃만큼도 없어 보였거든요. 하지만 그 남자 없으면 죽을 거라며 난동을 피우는 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둘이 결혼을 했지만 끝까지 남편은 집을 해주지 않았기에 그 둘이서 대출을 받아 작은 원룸 하나 얻어서 살고 있었어요. 그 뒤로는 역시나 그 사위는 허구한 날 여자를 만나러 다니고 바람을 피면서 지 자식은 돌보지도 않으며 살았죠. 뒤늦게서야 큰딸은 후회를 했지만 뭐 별 수 있습니까? 자기가 선택한 삶인데 돌이킬 수 없었죠. 근데 웃긴 건 큰딸이 뭐라는 줄 아세요? 이번에도 바람피고 돌아온 지 남편을 보고 절 찾아와 펑펑 울길래 그럴 거면 차라리 헤어지라고 했더니 이러는 거 있죠? 이게 다 엄마가 돈이 없어서 그래. 우리 집안이 돈이 없으니까 그 인간이 나가 도는 거라고. 엄마가 돈만 있었어 봐. 잘난 집 사이 된 걸로 나한테 얼마나 잘하겠어? 집 하나 안 해주니까 이러잖아. 이게 다 엄마 아빠 탓이야. 엄마 아빠가 돈이 없으니까 그 인간이 나한테 마음을 안 주는 거라고. 뭐? 야, 왜 네 남편이 밖으로 놔두는 게 우리 탓이야? 분명히 우린 결혼 말렸다. 그 인간이랑 살 바에야 차라리 혼자 애 낳고 살라고. 다 자업자득이야. 앞으로 우리 탓할 거면 찾아오지도 마. 저는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딸을 더 이상 받아줄 수 없어 큰 소리 내고는 찾아오지도 말라며 내쫓아버렸습니다. 물론 처음엔 저도 위로해주고 타일러주고 생활비도 줘가면서 딸이 어떻게든 잘 살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돌아오는 건 더 큰 돈의 요구였고 큰딸은 직장도 다니지 않은 채로 무책임하게 살았어요. 그러니 정신 좀 차리라고 그때부터는 아예 받아주지 않았던 거였죠. 근데
저희 딸들의 문제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막내딸도 형편없었어요. 참 내 자식이지만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도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는데요. 저희 둘째 딸은 학생 때부터 그러더니 커서도 사고를 치며 다녔어요. 거기다가 스케일이 엄청나게 커져서 상상도 못할 사고를 여러 번 처댔습니다. 그리고 주종목은 사기였죠. 제 막내딸은 사기 사건으로 몇 번이나 경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아야 했고 몇 번이나 법적인 조치를 받았습니다. 처음엔 딸이니까 사기 사건으로 불려갔을 때 사기 금액을 딱 한 번 갚아준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이후론 우릴 믿고 마음 놓고 사기를 치더라고요. 사기 금액도 적지 않았어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갚아준 금액이 2천만 원이었는데 그 뒤로도 1,000만 원짜리, 3천만 원짜리 등등 점점 강 큰 사기를 치길래 이번에도 대쪽 같은 남편은 그 피해 금액들을 갚아주지 않았어요. 법적인 처벌을 받더라도 본인이 다 책임지라며 일절 돌아보질 않았죠. 그때부터는 술 마시고 집에 들어와 깽판 치는 날이 허다했습니다. 큰아들이 말려도 소용이 없었죠. 그렇게 골치 아픈 상황에 정말이지 내 딸들이지만 지긋지긋하다는 생각이 들 만큼 너무나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막내도 결혼을 했는데 그 사위라는 인간도 똑같았어요. 둘이 같이 사기치는 사기꾼들이었죠. 근데 부모 마음이 참 자식이 쉽게 포기가 안 되는 게 그래도 내 딸들이라고 제발 행복했으면 하는 마음이 크니 매번 전화해서 그렇게 살지 말아라. 제발 정신 차리고 살자. 타이르고 타이르며 지냈네요. 근데 통하지 않더라고요. 우리 두 딸이 어떻게 하면 정신 차리고 행복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 그래도 제가 볼 수 있는 희망이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지냈죠. 그리고 내가 볼 수 있는 희망이라곤 제 남편과 큰아들 한 명뿐이었습니다. 근데 그 희망마저도 꺾여져 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그건 바로 제 남편의 사고 소식이었죠. 남편은 20년이 넘도록 유리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남편의 공장 사장에게 전화가 왔고 전 그 전화를 받자마자 놀라 뒤집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얼른 병원으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형수님, 형님이 쓰러졌어요. 이 소식 하나에 저는 까무러칠 뻔했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가니 남편은 이미 뇌경색으로 쓰러져 의식불명의 상황이었죠. 너무나 충격적인 상황에 전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큰아들은 휠체어를 타고 있었기에 저 먼저 보내고 따로 왔다가 남편의 상태를 보고는 역시나 좌절했어요. 그렇게 남편은 혼수 상태에 빠졌고 언제 깨어날 수는 있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병상에 있는 동안에도 이 두 딸들은 거의 와보지도 않았어요. 처음에만 잠깐 왔다가 얼굴만 쓱 보고 가서는 그 뒤로 코빼기도 내비치지 않더라고요. 참 괘씸하기도 하고 너무하다 싶어서 애들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두 딸들한테 전화해서는 전 엉엉 울며 말했어요. 아빠가 이렇게 병상에 누워있는데 어떻게 와보지도 않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저는 딸들에게 한 명씩 전화해서는 말했어요. 근데 얘네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둘이서 말을 맞춘 건지 둘 다 하나같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특히 첫째 딸의 말에 저는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 그냥 운명이려니 해. 이참에 아빠 그냥 돌아가시면 다 산재 될 거 아니야. 지금도 산재 받고 있지? 그거 우리 좀 나눠줘. 나랑 내 동생 요즘 생활비 없어 힘들어. 오히려 그게 나아. 우리 둘이서 얘기해봤는데 아빠 돌아가시고 산재 나오면 우리 집 좀 이사 가자. 사망했을 땐 돈도 꽤 나오지 않나? 아빠는 마지막까지 우리 위해서 일하는 거라고 생각하자고 엄마. 막내도 나랑 똑같은 생각이야. 뭐라고? 이야, 이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이. 끊어. 너넨 앞으로 내 자식도 아니야. 아니라고.
저는 울부짖으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허탄한 상황에 정말이지 좌절을 겪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 남편도 없이 두 딸들도 없이 우리 큰아들 하나 보고 어떻게 살아야 하나 참 막막했습니다. 근데 사람이 꼭 죽기만 하라는 법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제 인생에 엄청난 기적이 금방 찾아왔거든요. 그건 바로 남편이 깨어나는 거였습니다. 영영 그대로 깨어나지 않을 것만 같았던 남편은 쓰러진 지 2주 만에 의식을 차리고 깨어났어요. 정말 놀라운 순간이었습니다. 저와 아들은 서로 부둥켜 안으며 울었고 남편도 자신이 다시 살아난 것에 대해 감격을 했는지 누워있는 채로 한참을 울더라고요. 여보, 살아줘서 고마워. 이렇게 살아 돌아오다니 정말 기적 중의 기적이다. 살아줘서 정말로 고마워 여보. 너무너무 고마워. 아빠 고생했어요. 진짜 고생하셨어요. 숨 붙잡고 있느라 얼마나 힘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우리한테 다시 돌아와줘서 감사해요. 저희는 그렇게 서로 감격을 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은 몸이 회복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치료를 받았죠. 다행히도 남편 공장 사장은 좋은 사람이라서 산재를 다 받을 수 있도록 배려를 많이 해줬습니다. 덕분에 그걸로 치료는 어렵지 않게 받을 수 있었고요. 그때 저는 남편에게 딸두가 있었던 이야기를 말하지 않았어요. 또 충격을 받으면 혹시나 다시 쓰러질까 싶어 그냥 저 혼자만 아는 이야기로 덮어두려고 했죠. 하지만 이 두 딸들이 알아서 자기 인생들을 나락으로 떨어뜨려 버리더라고요. 두 딸들은 지 아빠가 다시 일어났을 때도 또 얼굴만 한번 비추고 가버리고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더니 어느 날은 찾아왔더라고요. 처음에는 첫째가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빠, 나 돈 좀 줘요. 지금 나 돈이 하나도 없어. 이 인간 또 집 나가선 일주일 넘게 집에 안 들어와. 생활비도 안 보내주고. 진짜 이 인간이랑 내가 계속 살아야 돼? 아빠, 이번에 산재 들어온 거 있잖아요. 그거 치료 비용 꽤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로 나 생활비 좀. 아주 뻔뻔스럽게 이야기를 하는 큰딸을 보면서 남편의 표정은 순식간에 분노에 차올랐고 딸에게 이렇게 말을 했죠. 뭐? 이 뻔뻔한 거 나가. 너한테 줄 돈 없으니까 나가라고. 그거 네 아빠 생명값이다 이놈아. 나 죽었으면 그거 생명값으로 들어왔을 돈이라고. 나쁜 자식 같으니라고. 나가. 너 이제 내 딸 아니야. 당장 꺼져. 네가 어떻게 죽다 살아 돌아온 아빠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어? 네가 그러고도 내 자식이라고 할 수 있어? 네가 내 딸이라고 할 수 있냐고. 어쩜 그렇게 사람이 안 변해? 어떻게 그렇게 안 바뀌냐고. 뭐 내가 어때서. 아빠는 아빠가 돼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자식을 안 도와줘?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아빠야말로 사람이 어쩜 그렇게 안 변해? 내가 뭘 안 해줬는데 뭘. 너 시집갈 때 집 안 해준 거? 그거 너 정신 차리라고 그런 거 아니야. 그렇게 편하게만 먹고 살 생각하니까. 근데 너 결혼하고 내가 어떻게 해줬냐? 내가 네 자식한테도 그랬어? 옷 필요하면 옷 사줘. 분유 필요하면 분유 사줘. 내가 뭘 더 얼마나 해줘야 하는 거야? 어? 네가 네 자식 부모지 내가 부모야? 그래, 내가 낳아 기르냐고. 됐다, 당장 나가라. 내 집에서 당장 나가고 다신 돌아오지 마. 앞으로는 국물도 없으니까. 남편은 고래고래 소리를 딸에게 질러댔어요. 저는 흥분한 남편을 보면서 또다시 쓰러지면 어쩌나 걱정이 돼서 얼른 나서서는 큰딸을 내쫓아버렸습니다. 야, 너 가. 네 아빠 쓰러지는 걸 보고 싶어서 그래? 나도 이제 너 내 딸로 인정 못해. 너 네 아빠 쓰러져서 눈 감고 있을 때 나한테 했던 행동 까먹었어? 난 그때부터 너 내 딸로 인정 안 했어. 알아?
그러니까 다신 여기 찾아오지 마. 막내한테도 전해. 이제 너네 우리 딸 아니라고. 제가 있는 힘껏 밀어대니 딸은 속수무책으로 끌려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제가 딸한테 말한 걸 듣고는 무슨 일이냐며 물었고 저는 결국 남편에게 딸들과 있었던 대화를 다 말해주었죠. 역시나 그 말을 듣고 분노한 남편은 그때부터 철저하게 더 돌변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또다시 터져야 할 것이 터지고 말았고 그때부터 두 딸들의 인생은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큰 딸이 쫓겨난 뒤에 이번엔 작은 딸이 또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또 헛소리였죠. 아빠, 나 큰일 났어. 나 돈 좀 줘요. 진짜로 갚을게. 아빠, 나 진짜 이번에 큰일 터져서 이거 못 막으면 나 감방 갈지도 몰라. 그러니까 제발 나 좀 구해줘. 제발. 아빠 이번에 산재 나온 거 있을 거 아니야. 나 그거 좀 잠깐 빌려 쓰게 해줘요. 나 진짜 이번에 걸리면 수갑 차야 돼. 역시나 둘째 딸은 이번엔 또 어디서 사기를 쳤는지 또 그걸 해결해달라며 돈 얘기를 꺼내왔습니다. 저와 남편은 이번에도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분노를 하며 딸을 외면했어요. 절대로 도와주지 않았죠. 괘씸하기 짝이 없는 이 인간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참교육을 시켜줘야 할까 고민까지 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릴 대신해서 나서준 사람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저희 큰아들이었죠. 저와 남편이 두 딸에게 시달리는 걸 옆에서 다 지켜본 아들은 두 딸이 그냥은 정신 차릴 것 같지 않자 아주 제대로 정신교육에 참교육을 시켜줄 계획을 다 세웠었더라고요. 그리고 그 뒤로 저희는 정말 통쾌하게 두 딸에게 참교육을 시킬 수 있었습니다. 우리 첫째 아들이 둘째 딸이 와서 또 사기친 걸 말한 걸 경찰에 신고를 한 거였어요. 놀랍게도 둘째 딸은 자신의 지인에게 5천만 원이라는 거금을 빌려놓고는 갚지 않았고 그게 걸려서 그 지인에게 신고당할 것 같으니까 저희한테 돈을 요구하러 왔던 거였어요. 그리고 정말 멍청하게도 둘째 딸이 사기를 친 사람은 큰아들 놈의 고등학교 동창생이었습니다. 저희 집에도 학생 때 자주 밥 먹으러 오고 놀러 왔던 아이였는데 제 둘째 딸이 번호를 가지고 있었는지 간간히 연락을 하고 지내다가 사기를 쳤던 모양이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그 동창생이 정말 착한 아이였는데 거금을 사기당하고서 바로 신고를 한 게 아니라 제 아들한테 먼저 연락을 해서 상담을 했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알게 된 아들놈은 지체하지 않고 그걸 경찰서에 신고를 해버렸던 거였죠. 그 길로 막내는 사기죄로 끌려 들어갔고 결국엔 어떠한 합의도 할 수 없이 속수무책으로 감방에 들어가는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막내는 감방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를 향해 원망의 소리를 뱉었습니다. 우리는 막내딸이 감방에 들어가는 것도 보지 않았는데 그때 제 큰아들한테 전화를 해서는 이러더라고요. 아들이 스피커폰으로 들려준 막내딸의 최후의 목소린 이러했습니다. 내가 용서하나 봐. 절대로 용서 안 할 거야. 내가 감방에서 나오면 오빠부터 가만 안 둬. 어디 너네가 나한테 이렇게 하고 잘 먹고 잘 사나 보자. 큰아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은 채 전화를 그냥 끊어버렸고 그 뒤로는 아이 연락처까지 차단을 해버렸어요. 그렇게 둘째 딸은 감방 신세를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참 허탈했지만 동시에 더는 시달리지 않아 속이 후련하기도 했어요. 차라리 이번 기회에 감방에서 정신 차리고 새 삶을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숙제가 남아 있었어요. 네, 누군지 아시겠죠? 바로 큰딸입니다. 큰딸은 둘째 딸이 그렇게 감방에 들어가는 걸 보고는 조금 충격을 받았는지 한동안 조용히 살았어요. 근데 그것도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딸도 터져야 할 것이 터지고 말았거든요. 그건 바로 자기 남편의 외도였습니다.
둘째 딸이 교도소에 들어가고 나서 몇 달이 흐른 뒤였어요. 좀 조용히 산다 싶었던 첫째 딸이 울부짖으며 집으로 쫓아왔더라고요. 아빠, 엄마, 나 어떡해? 나 어떻게 살아 이제? 이 인간 도망갔어. 집도 팔아넘기고 도망갔다고. 뭐? 무슨 소리야? 우리 이 집 살 때 이 인간 명의로 샀었잖아. 그렇게 안 하면 나랑 결혼 안 하겠다고 하도 난리를 쳐서 남편 명의로 집을 구했는데 보증금 다 빼고서 이 인간이 날랐어. 얼마 전에 또 바람 피웠는데 이번엔 그 여자한테 아예 도망간 것 같아. 나 어떡해. 엄마, 나 어떡하냐고. 이 집 대출금도 남아있는데 아직. 딸의 말을 들어보니 바람이 난 사위는 집 계약일이 다 된 걸 알고는 그때를 기다렸다가 재계약을 하지 않고 아예 보증금을 집주인에게 받아서 그걸 가지고 도망가 버린 거였어요. 그러니 집 없이 보증금 대출금만 남은 딸이 엉엉 울면서 하소연을 하는 거였죠. 엄마, 아빠, 나 진짜 어떡해? 대출금 어떻게 갚으라고. 내 인생 망했어. 다 망해버렸다고. 딸은 엉엉 울면서 말했습니다. 근데 역시나 이미 큰딸도 외면하기로 작정한 남편은 말했어요. 뚝 그쳐. 네가 자초한 인생이니까 네가 알아서 책임지고 살아. 여기 다신 찾아오지 말랬지. 썩 나가. 너란 인간은 나 더는 보고 싶지 않으니까 당장 나가라고. 아빠, 나 좀 받아줘요. 나 여기서 살게 좀 해줘. 나 진짜 이제 다 끝났어. 남편 없이 애도 혼자 키워야 하는데. 아빠, 내가 잘못했어. 다신 안 그럴게. 웃기지 말어. 난 너 같은 딸 둔 적 없다. 나한텐 자식 한 명뿐이다. 큰애 하나뿐이야. 그러니까 다신 여기 찾아오지 마. 남편은 끝끝내 딸을 받아주지 않았어요. 결국 그대로 쫓겨난 딸은 집도 절도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았죠. 딸은 그나마 친구 집에 얹혀서 살다가 한 번씩 우리 집에 찾아와서는 눈물로 호소를 했습니다. 그게 몇 달이나 지속이 되었어요. 그때 남편은 큰 결심을 한 듯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찾아온 딸에게 말을 했죠. 너 이 집에 들어와 사는 대신에 조건이 있다. 뭔데 아빠? 나 다 할 수 있어. 나 진짜로 다 할게. 지금부터 당장 일 구해. 일 다닐 생각해. 취직 제대로 하면 먼저 이 집에 들여보내줄 거야. 그리고 이 집에서 사는 대신에 생활비랑 월세 내. 이제 앞으로 공짜로 네 부모 노릇할 생각 없다. 네가 정말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고 싶으면 내가 말한 조건 다 들어야 할 거다. 안 그럼 나 너 자식으로 안 봐도. 아빠, 알았어요. 나 당장 나가서 일 구할게. 당장 일 다닐게. 그리고 이 집에 오면 집안일은 다 네 몫이야. 네 엄마 지금까지 네 오빠 간호하고 내 간호하느라 힘 다 썼어. 이제 그거 네가 다 해. 그게 제일 큰 조건이야. 그것 때문에 너 집에 들이는 거야. 그거 아니었으면 너 이 집안에 얼씬도 못해. 남편은 놀랍게도 큰딸을 집에 들일 생각을 했는데 그건 바로 저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10년을 넘게 다리를 못 쓰는 큰아들의 수족이 되고 이제는 남편의 병간호까지 하는 것을 보더니 그게 안타까웠는지 큰 결심을 하며 큰딸을 받아준 거였어요. 결국 큰딸은 그 모든 것을 다 하겠다고 각서까지 썼습니다. 첫째, 직장 생활을 무조건 유지할 것. 직장을 그만두는 동시에 집에서 나갈 것. 둘째, 매달 월세 30만 원씩, 생활비 30만 원씩 낼 것. 셋째, 집안일은 무조건 다 한다. 그것도 안 하면 바로 집에서 나갈 것.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걸고 딸은 각서에 자신의 지장까지 찍고는 실제 공증까지 다 받았어요. 그 조건으로 딸은 집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때부터 우리는 같이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딸이 진짜로 정신을 차리게 하기 위해 일절 집안일을 도와주지 않았어요. 딸은 직장일에 집안일에 육아에 너무나 힘들어했지만 그 일을 멈출 수 없었죠. 그렇다고 집을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대출금이 꽉 차버려서 신용도가 낮아 다른 집으로 대출받아 들어갈 수도 없었거든요. 울며 겨자 먹기로 딸은 모든 조건을 다 지키며 살 수밖에 없었고 저는 오로지 남편과 우리 아들을 케어하는 거에만 집중을 하면서 살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우리 딸이 한 번은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집안일을 하면서 그리고 제가 제 아들과 남편 간호하는 걸 보면서 우리 큰딸이 언젠가 한 번은 이런 소리를 했어요. 엄마, 내가 옆에서 보니까 엄마 고생 많이 하면서 살았네. 내가 몰랐어, 엄마. 난 그냥 밖에 나가서 놀기만 했지. 엄마가 어떻게 사는지, 오빠랑 아빠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전혀 돌아보질 않았었네. 미안해요, 엄마. 이제야 내가 좀 정신이 차려지나 봐. 엄만 우리 새 키우면서도 밖에 나가서 일하고 집안일하고 다 했는데 내가 그 희생을 너무 모르고 살았어. 미안해요, 엄마. 이제라도 내가 사과할게요. 그게 이제 알아졌니? 그래, 네 아빠가 너한테 이렇게 온갖 일 시킬만 하다. 너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네 아빠 그렇게 쓰러진 거 가지고 돈 달라 하는 거? 그거 정말 할 짓 아닌 거다. 그게 어떻게 자식이 부모한테 할 소리야?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 그리고 자식 새끼 잘 키워. 절대로 너처럼 키우지 말란 소리야. 저는 좀 따끔하긴 해도 쓴소리를 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단 한 번의 말로 제 마음이 풀어지기엔 받은 상처와 아픔들이 너무나 많았거든요. 그래도 딸은 그 쓴소리를 듣고도 수긍을 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것만으로도 얘가 발전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 오빠한테도 한 번씩 가서 미안했다고 이야기하고 월급 받은 걸로 얼마 전엔 지 오빠 것까지 다 해서 우리 옷을 사왔더라고요. 지금까지 딸이 한 번도 우리한테 그런 거 해줘 본 적이 없었기에 그때는 좀 마음이 풀어지면서 녹는 듯 하던 거 있죠. 지금은 지 오빠랑도 사이가 좀 풀어져서 가끔씩 밤에 둘이서 맥주도 마시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같은 뱃속에서 나왔어도 정말 다른 남매들이었는데 요즘은 둘이서 밤에 같이 있는 걸 보면 그래도 둘이 남매는 남매구나 싶게 얼굴이 많이 닮아 있었어요. 노년이 되어서야 이 모습을 볼 수 있었다는 게 좀 씁쓸하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지금이라도 볼 수 있어서 다행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게 큰딸은 조금씩 정신을 차리고 있는 반면에 둘째는 정신을 못 차리고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는 큰딸이 면회를 다녀왔는데 여전히 우리 욕을 그렇게 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막내는 볼 생각이 앞으로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참 생각처럼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우리 자식들을 보면서도 같은 뱃속에서 나왔어도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싶게 힘들게 키웠답니다. 그리고 그 끝이 참 허무하고 끝까지 안타깝게 끝나버린 막내를 보면서 내가 너무 잘못 키웠나, 내가 어디에서 어떻게 잘못한 걸까 후회와 자괴감이 몰려오기도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자괴감은 씻어버리기로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잘 크고 있는 제 큰아들과 이제야 정신을 조금씩 차리고 있는 큰딸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우리 큰아들은 지금 정말 감사하게도 여자친구를 만나고 있어요. 영영 애인이라곤 사귈 수 없을 것 같았던 큰아들에게 같은 장애시설에서 근무를 하는 여성과 눈이 맞아 너무나 예쁘게 만나고 있는 중이랍니다. 얼마 전엔 인사하러 왔었는데 참하고 예쁘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장가 가는 걸 볼 수나 있을까 싶었는데 그 소원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둘이서 결혼을 하고 싶다며 그 자리에서 우리한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남편도 저도 그리고 우리 큰딸도 너무 좋아서 그날 하루 종일 그 얘기 가지고 시간을 한참 보냈었네요.
이제야 우리 아들의 삶에도 쨍하고 해뜰 날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걸 보는 저와 남편, 그리고 우리 큰딸의 마음도 너무나 기쁘고 좋고요. 이제야 우리 가족에게 웃을 날이 오는 것 같네요. 여러분, 제가 이 사연을 쓰게 된 이유는 여러분에게도 마음처럼 되지 않은 일들이 분명 살면서 있을 텐데 그때마다 너무 큰 자괴감과 고통을 느끼지 않았으면 해서예요. 그리고 언젠간 좋은 일이 반드시 찾아오니 희망을 잃지 마시라는 이야기를 전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저의 길고 창피한 사연들을 적게 되었네요. 제 글을 보시면서 어떠셨나요? 제가 그리 긴 세월을 산 건 아니지만 그래도 겪어보니 그래요. 이 세상에 나쁘게 돌아가는 일들이 무조건 내 잘못 때문만은 아니라는 거. 혹여나 내가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다시 돌이키면 됩니다. 틀렸다는 걸 알게 됐을 때 큰딸처럼 조금씩이라도 고쳐가면 돼요. 그리고 다시 그 나쁜 길로 돌아가지 않으면 됩니다. 저는 비록 우리 두 딸 중에 여전히 아픈 손가락으로 남아있는 자녀가 남아있지만 이 딸로 인해 그리 많이 슬퍼하거나 후회하지 않으려 합니다. 얘도 언젠간 부모의 마음을 알고 돌아오겠죠. 그리고 그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미련을 갖지 않으려고 합니다. 더는 제 인생을 허비하고 희생하지 않으려고요. 여러분도 부디 제 사연을 들으시면서 인생의 큰 깨달음을 한번 깨달아 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여전히 건강을 회복 중에 있는 저희 남편의 건강을 위해서 응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과 제 인생도 응원해 주시고요. 저도 늘 멀리서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